액션! 자, 오늘 제가 드릴 강의는 숨어있는 난치성 만성 피로의 원인 중에 칼슘이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물론 모든 환자가 칼슘 대사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데, 저희가 이제 놓치는 환자분들 중에서 칼슘을 줬을 때 통증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환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이고, 일단은 칼슘하고 관련해서 비타민 D, 부갑상선 호르몬 대사는 그래도 기본적인 거 알고 있어야 돼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그 비타민 D 검사가 요 25-OHD 비타민 D3죠. 이게 다른 말로는 콜레카시페롤이라고 하고요. 코드는 다음과 같고 간에서 만듭니다. 활성형은 아니고 저장형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자외선에서 비타민 D가 이제 합성이 되고, 또는 우리가 먹은 음식에 비타민 D가 혈액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간에서 이 OH, 25OH 비타민 D3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신장에서 125OH2 비타민 D3로 바뀌어요. 이걸 다른 이름으로 칼시트리올이라고 합니다. 이게 활성형 비타민 D고요. 활성형 비타민 D니까 얘를 주는 게 환자한테 좋지 않겠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잖아요. 활성형 주고 싶은데 이거 잘못 주면 정말 며칠 만에 환자가 낙지처럼 뻗어버릴 수 있어요. 되게 위험성이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는 활성형이고 저장형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자, 비타민 D가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일단 장에서는 칼슘하고 인의 흡수를 증가를 시켜요. 그리고 뼈에서 이제 칼슘하고 인이 이제 무기질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죠.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무기질이 잘 안 생기니까 골다공증이나 골감속증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긴다. 자, 신장에서 콜레카시페롤이 칼시트리올로 활성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부갑상선 호르몬이에요.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지 칼슘이 이제 콜레카시페롤이 칼시트리올이 되고, 또 신장이 멀쩡해야죠. 그래서 신부전이신 분들은 신장 자체가 망가지니까 부갑상선 호르몬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활성형 비타민 D로 바뀌지가 않아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그런 영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혈중에 칼슘하고 인이 떨어지게 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파골세포가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뼈에서 칼슘하고 인을 끄집어내가지고 혈액에 칼슘하고 인을 맞추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부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정상인들은 칼슘하고 인의 감소가 별로 없겠죠. 정상인들한테 별로 이런 생리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혈액 칼슘 검사를 보시면 알부민에 따라서 약간 수치 보정이 필요한데, 저희가 평범한 환자를 보면서 이런 수치 보정을 할 일은 거의 없어요. 항상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데, 이제 보정 칼슘을 어떻게 구하냐면 총 칼슘 더하기 0.8 곱하기 4 빼기 알부민을 하면 된다. 그리고 칼슘, 토탈 칼슘은 냉장 보관이 이틀까지 가능해요. 이거보다 길어지면 칼슘 수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고요. 자, 보정 칼슘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토탈 칼슘 8.5, 알부민 3.5일 때는 8.5 더하기 0.8 곱하기 4 빼기 3.8 해가지고 합치면 8.66. 이렇게 우리가 혈액 검사에서 나온 수치하고 약간 알부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알부민이 낮게 나오면은 칼슘 수치가 실제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떡하냐? 실제로 칼슘 이온이 중요한 거예요. 토탈 칼슘보다는 칼슘 이온이 중요한 건데, 칼슘 이온을 검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 외에는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검사를 체열하고 1시간 이내에 해야 돼. ABGA 같은 거 뽑으면은 막 뛰어와가지고 기계에다 꽂아야 되는데 1시간 이내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늦어지면 어차피 검사를 보는 게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혈액 검사를 토탈 칼슘도 보내고 칼슘 이온도 보내면 칼슘 이온은 널뛰기를 해.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렇단 말이죠. 이유가 이렇게 검사를 한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혈액에 있는 칼슘이 공기에 노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혈액이 공기에 노출이 되면은 그 안에 있는 CO2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pH가 올라가겠죠. 그럼 알부민의 음전화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양이온인 칼슘이 알부민에 더 잘 붙어. 그러면은 이온 칼슘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검체가 공기에 노출이 되면은 이온 칼슘의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우리가 ABJ 뽑을 때 그 시린지 안에 공기를 넣은 채로 막 뛰어가면 안 되잖아요. 공기를 빼고 그 심지어 앞에 주사 바늘도 고무망개 같은 걸로 꼭 막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걸 공기를 넣은 채로 그 짓을 하면은 안 되는데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죠. 원래는 이거 공기에 노출되면 안 된다. 변한다. 근데 총 칼슘 수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칼로메트릭 어세이 검사, 저희가 이제 그 여러 수탁업체에 맡기게 되면 이런 검사법을 생화기계에서 돌리면서 쓰는데요. 요게 이온 칼슘이 아니라 총 칼슘도 제가 보니까 수치가 달라져요. 이게 검체 뚜껑을 깐 다음에 기계에 넣고 쭉 동그랗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애는 조금 높게 나오고 뒤에 있는 애는 조금 낮게 나와요. 당황스럽지만 이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환자분들이 좀 칼슘이 좀 낮게 나오는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막 업체한테 따져가지고 앞쪽으로 순서를 옮겼더니 그 다음에 칼슘 수치가 조금 이제 높게 나와요. 그래서 아, 이렇게 총 칼슘도 실은 조금 에러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칼슘 수치라는 것 자체가 에러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지 않고 이 칼슘 수치만 딱 붙잡고 넌 정상이야 라고 이제 딱 집을 게 아니고 간당간당한데 환자가 증상이 있으면 참고해서 칼슘 한번 줘볼까? 요 정도 선의 생각은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칼슘 혈증의 정의는 혈중 총 칼슘이 10.5보다 높은 경우, 이게 굉장히 높은 경우가 별로 없죠. 아무리 검사해도 뭐 11, 12, 13 이렇게 나온 경우 없잖아요. 10.3, 10.2 이럴 때 아, 이게 고칼슘이야 저칼슘이야 알부민 수치 보면서 약간 참고할 수 있겠죠. 뭐 그냥 그 정도다. 실제로 굉장히 높은 경우는 일반 동네 외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퍼져서 못 움직여요. 진짜 고칼슘 혈증이 생기면. 그리고 저칼슘 혈증은 8.5보다 작은 경우, 요건 좀 있습니다. 요건 종종 있고 중증인 경우는 7.5 미만이다. 그냥 일단은 범주는 요 정도다라고 그 얘기를 드리고요. 칼슘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있다. 혈중 칼슘은 올리고 이는 낮추는 것이 부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작용인데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일단 부갑상선이 신장에서 작용을 하면은 칼시트리올, 활성형 비타민 D를 만든다고 했죠. 이 활성형 비타민 D를 만들면서 간접적으로 장에서 칼슘하고 인의 흡수는 늘려요. 그리고 뼈에서도 칼슘하고 인의 방출을 늘리기 때문에 일단 혈중 칼슘도 올리고 인도 올리는 것 같은데 다만 부갑상선 호르몬이 신장에 작용하면 칼슘은 재흡수를 많이 하는데 인은 재흡수를 안 해서 인에 버리는 양이 다른 데서 들어온 것보다 더 많아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작용을 하면은 인은 좀 떨어지고 칼슘은 올라간다. 그냥 이렇겠구나 정도로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으로 인한 칼슘 수치를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하느냐, 그 두 가지 피드백을 받아서 하는데요. 하나는 부갑상선의 주세포 세포막에 있는 칼슘 센싱 리셉터가 있어요. 이 칼슘 이온 농도를 직접 감지해서 칼슘이 높으면은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그만하세요. 뭐 이런 역할 정도를 합니다. 저희가 그 녹십자 쪽에서 하는 그 미네랄진 그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칼슘 센싱 리셉터도 그 항목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암 환자들한테 일종의 그 오프라벨 치료로 파리칼시톨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파리칼시톨이 활성형 비타민 D 유도체인데 이게 뭐냐? 이 파리칼시톨이 부갑상선의 비타민 D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은 부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리칼시톨을 주면은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겠네요. 요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요걸 모르고 파리칼시톨을 때려 쓴 다음에 검사를 했는데 부갑상선 호르몬이 막 밑바닥으로 나와요. 뭐 5, 7, 8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올 때 왜 떨어져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고 불안하고 쫄려하면 안 되고 원래 파리칼시톨이 그 부갑상선 호르몬 떨어뜨리는 그런 약이다. 비타민 D랑 비슷한 역할을 해가지고 그게 부갑상선 비타민 D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그런 작용을 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파리카시톨이 장에서 칼슘인의 흡수를 하는 효과는 좀 상대적으로 약해가지고 칼시트리올 대비, 활성형 비타민인 칼시트리올 대비 상대적으로 약해서 고칼슘혈증이나 고인산혈증의 위험은 적다. 파리카시톨을 쓰면은 부갑상선 호르몬은 낮은데 막 고칼슘혈증 와서 환자가 쓰러지고 막 이런 일은 잘 없어요. 이게 부작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파리카시톨을 준다고 비타민 D, 우리가 흔히 혈액 검사를 하는 25H 비타민 D 수치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만 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낮추는 약물은 칼슘 센싱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즉각적으로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시나칼셋이란 약이 있고, 뭐 우리 알 필요 없어, 쓸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비타민 D 수용체에 천천히 작용을 해서 부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억제하는 파리카시톨, 이런 두 가지 약이 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재밌는 건 뒤쪽에 있는 케이스가 재밌는 거고요. 자, 고칼슘혈증의 증상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칼슘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ADH, 항인효 호르몬을 억제해요. 항인효 호르몬을 억제하면은 소변 엄청 많이 보겠죠. 물 많이 마시고 소변 많이 보고 칼슘이 너무 많으니까 요로결석 생기기가 쉬워. 그러면서 신장 망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환자분들 엄청 소화불량 시달립니다. 거의 못 먹어요. 거의 못 먹고 근력이 저하되고 완전 피곤하고 무기력해가지고 거의 퍼지는 분위기. 환자 그냥 퍼져. 자, 왜 그러냐? 칼슘이 많아지면은 소디움 채널 액티베이션의 스레숄드를 높여가지고 근육하고 신경하고의 흥분성을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작용을 안 해. 근육들이 작용을 안 하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팔다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당연히 정신도 잘 안 돌아가겠죠. 사람이 이제 깔아진다. 위장 운동이 안 되니까 토할 것 같고 변비 생기고 소화불량 생기고. 자, 이런 증상이 고칼슘혈증인데, 고칼슘혈증을 저희가 외래에서 볼 일은 잘은 없지만 칼슘을 고용량으로 주거나 칼시트리올 같은 약을 주다 보면은 어쩌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이런 양상을 봤을 때는 오히려 칼슘이 오버했구나 라고 이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고칼슘혈증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으면 당연히 고칼슘혈증 생길 수 있고, 정신과 환자들 리튬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악성 종양 중에 네오플라스틱 신동으로 부갑상선 호르몬 릴레이트 펩티드 분비될 때, 뼈전이 있을 때, 비타민 D 굉장히 많이 먹었을 때, 그 다음에 혈압약 사이아자이드 이뇨제가 칼슘을 조금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 정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치료는 어떻게 하겠냐? 조칼슘혈증이 부갑상선 종양 때문에 해결이 안 되면 수술을 해야죠. 당장은 탈수가 오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하이드레이션 해주고, 탈수가 교정된 이후에는 이뇨제 라식스를 주면은 소변에 칼슘이 배출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뭐 칼시토닌 주기도 하고 비스포네이트, 데노주막 같은 골다공증 약을 주기도 합니다. 골다공증 약을 주면은 칼슘이 떨어져요. 자, 칼슘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칼슘혈증의 치료로도 쓰이지만, 골다공증 약을 줬을 때 환자가 완전 몸살 나고 되게 독감 걸린 것처럼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칼슘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비타민 D가 이제 과다되거나 사이코디스, 림포마 같은 것 때문에 올라간 경우에는 뭐 스테로이드를 줄 수도 있고 최후에는 투석을 한다. 뭐 사실 저희가 별로 볼 일은 없지만 뭐 이런 식의 과정이 있고, 저칼슘혈증의 증상은 뭐냐? 저칼슘혈증의 증상은 딱 이렇습니다. 저혈당하고 똑같아요.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전형적인 저칼슘혈증 증상이다. 그리고 굉장히 신경 근육이 과흥분되면은 감각이 이상해요. 없어도 되는 감각이 생겨요. 저리고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고 쥐도 나고 경련 있고 떨리고 안 해도 되는 짓을 해. 과흥분. 저칼슘혈증일 때 이런 증상이 있고요. 이런 증상이 생기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TCA 사이클을 돌릴 때 칼슘이 필수예요. 칼슘이 없으면 TCA 사이클 그냥 딱 막힌다고 보시면 돼요. 저혈당도 에너지 못 만들어서 생기는 증상, 저칼슘혈증도 에너지가 못 만들어서 생기는 증상. 여기다가 명확하게 증상이 하나가 더 붙어지는 게 있다면은
젖산이 생겨요. 칼슘이 없으면 피루베이트에서 아세틸코에 갈 때 이 효소가 억제되거든요. 그러면 젖산이 쫙 생겨요.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안 돌아가니까 에너지가 안 생기면서 젖산은 많아지니까 몸이 아파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막 몸살 같은 걸 되게 세게 막 앓기도 하고, 뇌가 에너지가 없으면은 편두통이 옵니다. 어지럽고 편두통 오고 눈 침침하고 이런 식의 증상들이 에너지가 없을 때 생기는 증상들이다. 저칼슘혈증의 이제 원인을 보면은 뭐 부갑상선 호르몬, 부갑상선 절제하는 경우, 갑상선암 때문에 그냥 갑상선을 뗐어요. 그래서 부갑상선이 같이 날아가다 보니까 생기는 경우 있고요. 자, 오토이뮨은 어디든 생길 수가 있죠. 자, 코로나 이후에 저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을 꽤 여러 명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는 좀 생기는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뭐 비타민 D 결핍이라든지, 중요한 게 마그네슘이 낮을 때 칼슘을 잘 활용 못하면서 그 저칼슘 혈증 증상 비슷하게 생길 수 있다. 그다음 골다공증 약을 쓰는 경우에 졸레드론산 주사 뻥 맞고 막 1, 2주일 독감 때문에 입원까지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 의사들이 잘 몰라서 엔세이드 막 때려주고 진통제 때려줬죠. 예, 그러면 안 되고 칼슘 주사도 딱 주면은 확 좋아집니다. 저칼슘 혈증 때문에 생기는 몸살이거든요. 파골세포를 억제해서 칼슘 방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저칼슘 혈증이 생기는 거였다. 그리고 저칼슘 혈증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증상 여부가 최우선이다. 왜냐하면은 랩이 잘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랩만 믿고 환자들 딱 이제 자르면은 놓칠 수 있어요. 암 환자들 토탈칼슘 혈액검사 의외로 대학병원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뭐 8.4, 8.3 있는데 환자는 약간 좀비처럼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원래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런 분들 칼슘 주면 컨디션이 좋아지기도 해요. 관심 없는 거예요. 이분들의 짧은 시간 동안 이분들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런 거가 그냥 그러려니 그분들도 아는 거예요. 그냥 안 맞는다. 이 수치가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온칼슘이 원래는 기준이겠지만 실제로는 적용 못한다고 말씀드렸고, 마그네슘 같이 평가해서 낮으면 마그네슘 줘야지 치료 효과가 좋아진다. 그래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칼슘하고 칼시토리올을 주면 되는데, 칼시토리올 줄 때 힘들어하는 환자가 많아가지고 사실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칼시토리올 줄 때는. 비타민 D 결핍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되겠고, 신부전이 있으면 칼시트리올이나 파리칼시톨 줄 수 있겠고, 마그네슘 있으면 보충해주고 등등으로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 IVNT 같은 거 할 때 저칼슘 혈증이 한 번씩 땅땅 오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거든요. 근데 의사가 이걸 모르면은 환자가 칼슘 주기 전에는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되게 심장이 쫄리고 응급실 보내야 되나 되게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 사람이 스트로크 생기려고 하나? 이런 애매한 듯한 증상들이 생기는데, 일단은 저칼슘 혈증이 생겼다 하면은 10% 칼슘 글루코네이트 10에서 20cc를 NS100에 섞어가지고 한 1, 20분에 걸쳐서 쭉 주사해주면 됩니다. 칼슘 10cc에는 엘리멘탈 칼슘이 한 90ml 정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중환자실에서만 알 필요가 있는 얘기겠죠. 뭐 지속적으로 계속 저칼슘 혈증이 있으면 0.에서 1.5ml를 킬로그램당 1시간당 이렇게 해가지고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알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외래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지간하면은 10cc에서 20cc로 대략 좋아지고요. 안 좋아봤자 한 번 정도 더 주면 좋아지는 정도의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급이 아니면 경구 칼슘제 먹이고 오면 되죠. 그리고 비타민 D 먹일 수 있고, 그리고 마그네슘 부족하면 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칼슘 제제의 특징이 있는데 염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탄산칼슘이라고 칼슘 카보네이트 많이 쓰는데 얘가 제산제예요. 위산증, 위산 저하가 있는 분들이 탄산칼슘 먹으면 소화가 더 안 돼. 그래서 밥 먹고 탄산칼슘을 주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럼 칼슘 시트레이트, 구연산칼슘이라고 하죠. 얘는 위산이 흡수에 필요가 없어요. 식사 전에 먹어도 되고 식사 후에도 먹어도 되고 좀 편하죠. 근데 칼슘 시트레이트로 부작용이 없는 사람이 참 많은데, 이 칼슘 시트레이트에도 소화불량 때문에 거의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알도 먹기 힘들어. 그런 사람들 칼슘 비스글리시네이트는 그나마 부작용이 적습니다. 위장 부작용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칼슘 시트레이트보다. 그래서 이런 제제들을 필요에 따라서 조절해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5년 12월 1일부로 보험 인정 기준이 칼슘 제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 원칙에 따라 줘라.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 원칙이 뭐냐? 그 토탈칼슘이 아니라 그 골밀도 검사에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로 나쁜 쪽이면은 칼슘이 보험이 됩니다. 라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동인정 기준 이외에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 그냥 100대 100으로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골밀도 검사를 안 해도 환자 개인 부담으로 100대 100으로 칼슘을 주시면 됩니다. 칼슘 제제가 대부분 칼슘 단독제가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 칼슘 단독제를 줬더니 심혈관 그 사망률의 그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칼슘하고 비타민 D를 다 붙였어요. 근데 칼슘하고 비타민 D 붙였는데 비타민 D가 천하유인 제품들은 1회로 허가사항이 나와 있어요. 천하유보다 비타민 D가 낮은 경우에는 1일 2회 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허가사항까지는 보험으로 주고 허가사항 외에는 100대 100으로 주고 그런 식으로 주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칼슘 카보네이트 제제로 뭐 칼슘 카보네이트 탄산칼슘 디카맥스가 있겠죠. 약간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겠죠. 칼슘 시트레이트 제제로 디카테오가 있습니다. 전 디카테오 400을 쓰고 있는데 얘는 그 비타민 D가 400IU로 조금 낮아가지고 1일 2회까지는 보험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100대 100. 자, 엘리멘탈 칼슘이 한 번 먹을 때 500ml보다 높으면 장에 칼슘 흡수가 포화가 돼가지고 더 먹는다고 흡수가 되지 않는다. 한 방에 칼슘을 많이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장의 능력을 벗어나면은 무조건 변비 오고 소화불량 오고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포텐셜이 좀 낮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슘 용량이 더 적은 제제를 뜨문뜨문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 만날 때 그냥 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제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워낙에 비타민 D를 환자분들한테 많이 먹이고 주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비타민 D는 안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70, 80 이런데 여기다가 디카테오 하루에 10알 먹으세요 하면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어. 계속 끊임없이 비타민 D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칼슘 단독제를 줘야 될 수 있는데 칼슘 단독제 중에서 소화불량이 제일 적은 칼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제제를 쿠팡에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줘봤더니 요 누트리메이트 칼슘이 환자분들이 톨러러블하게 좀 먹을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칼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과성 저역 칼슘혈증 환자분들이 늘어난 것 같다. 일과성이라는 거죠. 평상시에 정상이다가 갑자기 며칠 동안 다운됐다가 다시 좋아졌다, 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과연 저희 병원만의 셀렉션 바이어스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논문을 뒤지니까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논문 중에서 우리 코비드 앓은 사람들 중에서 심지어 논10이요. 심하지 않았는데 하이포칼세미아를 발병률이 좀 있었다. 뭐 이런 연구들 다 케이스 리포트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코비드2 인펙션 이후에 2차적으로 하이포파라사이로이디즘이 생긴 케이스들이 있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비드 이후에 하이포파라사이로이디즘이 있었다. 코비드 뉴모니아 이후에 하이포파라사이로이디즘이 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이포파라사이로이디즘이 코비드 이후에 있었고, 오토이뮨으로 코비드 백신 이후에 하이포파라사이로이디즘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코비드하고 관련해가지고 칼슘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불쌍한 오토이뮨 환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임의로 그린 그림입니다. 꼭 이렇다라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칼슘 수치가 정상을 잘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동안 저칼슘혈증으로 갔다가 계속 시달리다가 그냥 좋아졌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내내 계속 오르락 내리락 나쁘다가 좋아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환자가 좋을 때는 한 달 내내 좋다가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부각상선 호르몬도 검사하고 칼슘도 검사하고 하면서 환자가 찾아지면은 평상시에 톨러러블한 칼슘을 먹으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한두 알 먹다가도 확 증상이 나빠지면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칼슘을 뭐 10알 넘게 먹어도 되니까 계속 늘려서 먹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칼슘을 6개는 먹어야지 컨디션이 좋아져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좋아져가지고 칼슘을 다시 3개나 2개로 줄여도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증상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증례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문의를 했어요. 자,
오늘 환자 한 분이 마이어스 칵테일 맞고 나서 식은땀 흘리면서 울렁거리고 입이 마르고 텁텁하다고 하셨는데 바이탈과 혈당은 괜찮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결국 좋아졌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뭐 이런 식의 경우 그냥 삼투압이 높은 거를 맞아가지고 끈적끈적 해가지고 뭐 탈수가 심한 분들이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주사 맞다가 감각이 이상하고 울렁거리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일시적인 저칼슘혈증 환자분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마이어스 칵테일을 만들 때 마그네슘도 주고 칼슘도 섞습니다. 칼슘을 섞는 이유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면은 비타민C가 칼슘 일부를 붙잡고 킬레이팅 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그만큼의 칼슘을 보충해주는 개념으로 준 거지 저칼슘혈증 좋게 해주려고 칼슘을 많이 준 정도의 프로토콜은 아닌데 뭐 칼슘을 안 주는 병원 도 많이 있죠. 어쨌건 이런 수액을 빨리 맞다가 저혈당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저칼슘혈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둘이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으로 감별하기는 어려워요. 음료수 막 마시고 바로 좋아지면 저혈당이고 그런 거 아무래도 안 좋아지면은 칼슘 주사를 한번 줘볼 수도 있겠다 정도의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1년 중에 저칼슘혈증으로 쓰러지는 환자들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요. 몇 명 있어요, 몇 명. 몇 명 있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대처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케이스들을 본 게 그 과거 10년 전에는 칼슘 EDTA가 아니라 소듐 EDTA 킬레이션 치료했잖아요. 어쩌다 몇 명씩 오신 분들이 그거를 자기가 임의로 빨리 틀어요. 3시간 동안 맞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못 참고 뭐 1시간 만에 맞겠다고 빨리 자기 몰래 틀면은 주사 맞다가 토하면서 어지러워하면서 이제 나치처럼 뻗어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고 칼슘이 빡 떨어지면 그런 증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걸 여러 번 봤어요. 이런 걸 여러 번 보니까 아, 이 저칼슘혈증이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임프레션이 바뀌어가지고 전 조금 더 잘 찾아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칼슘혈증이 오게 되면은 증상들은 아까 말씀드렸고 원인으로 고용량 비타민C 주사, 마그네슘 빠르게 주사하는 경우 소듐 EDTA는 국내에선 더 이상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칼슘 EDTA는 저칼슘혈증이 소듐 EDTA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거의 없는데 근데 저도 몇 번은 체험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수액 내에 이제 마그네슘을 소량 이제 넣어주면은 그리고 또는 칼슘을 좀 넣어주면은 이런 저칼슘혈증의 빈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보스텍 사인이라든지 투루스 사인 같은 거 거의 없어요. 그 수액 맞다가 저칼슘혈증이 쭉 오는 사람들 이런 거 없으니까 이런 걸로 알기보다는 환자의 증상을 보고 찍어서 때려 맞춰야 됩니다. 어차피 이온칼슘 검사 못 내리고 칼슘 수탁업체에 보내도 며칠 있다 나오고 그냥 이거는 증상을 보고 찍어야 된다. 증례들을 보면은 60대 여자 폐암 환자고 고용량 비타민C를 맞던 중에 엄청난 식은땀을 흘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한 종이컵 한 3-4컵 정도를 그 비계에 부으면 나올 정도로 물이 그냥 흘러요. 머리에서 계속 물이 온몸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자, 이분이 주사 맞기 직전에 식후 90분 혈당이 230이었어요. 물론 당뇨 환자라서 당뇨약을 먹던 분이긴 했는데 이 정도 그래도 혈당인 사람이 저혈당이 올 거라고 먼저 생각하진 않았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저칼슘혈증의 가능성이 높겠다. 혈압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 뭐 잘하면 스트로크 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의 느낌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워낙 혈압이 높았기 때문에 칼슘만 섞지 않고 아달라트 하나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쫄렸으니까 칼슘을 10cc만 섞어가지고 주사를 했어요. 자, 15분이 지난 다음에 식은땀이 70% 정도 줄었어요. 빨리 좋아져요. 10분 정도 지나면 좋아집니다. 저칼슘혈증 주사를 주면은. 환자가 이리터블한 것도 많이 좋아졌는데 혈압은 아직도 한 180 정도 좀 높게 나왔어요. 근데 15분 있다가 다시 가보니까 식은땀도 조금 있고 환자가 아직은 좀 힘들어해서 주스를 한 병 먹이고 15분 후에 다시 봤더니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집에 잘 보내드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VNT를 하면서 환자가 이제 확 따라졌을 때 저혈당 또는 저칼슘혈증 둘 중에 하나의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상황 봐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치료해보면 되겠죠. 근데 저칼슘혈증이라면은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이 상태로 그대로 악화된 채로 몇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멱살을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칼슘을 비치해 두고 있는 게 어쨌거나 좋은 일입니다. 자, 이건 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50대 중반 유방암 환자가 온몸에 힘이 빠져서 내원을 했어요.
자, 이미 유방암으로 타목시펜 5년 치료를 종료했던 분이고, 뭐 당뇨 고지혈증 정도는 투약을 하고 있었고, 담석증 정도 있었대요. 평범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근데 7개월 전부터 간헐적으로 어지럼증이 심하게 왔다. 그 이후로 몸이 부실해졌다. 이석증 치고는 좀 너무 장기간이야. 그쵸? 뭐 기립성 저혈압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뭐 혈압이 떨어지면은 얼마든지 이런 식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죠. 적하심혈증 때 혈압 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뭐 브레인 MRI는 정상이었고 어지간한 검사는 다 해보고 오셨던 분이에요. 일단은 초진 일주일 전에도 옛날처럼 심한 어지러움이 있다고 하고 걸을 때 굉장히 힘이 없고 눈이 굉장히 피곤하고, 여기서 눈이 굉장히 피곤하고는 어지럼증하고 다른 문제예요. 요건 에너지가 떨어질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이에요. 혈압이 낮던지 혈당이 낮던지 적하심혈증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에너지가 떨어질 수도 있는 증상들이라고 그냥 안테나 하나만 세워두고 일단 보는 거죠. 검사를 했는데 일단 중금속 검사에서 카드뮴은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금속이 워낙에 잡증상이 많으니까 어떻게 풀릴지 모르니까 기본 해독약 주고 2주 후에 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환자가 오기 3일 전에, 이제 팔로비로 이제 오기 3일 전에 응급실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심장이 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응급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입원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환자가 증상이 1도 좋아지지 않고 진짜 이 사람은 그냥 입원해야 되는 케이스야.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응급실 의사가 내보냈어요. 검사에 별거 없다고. 근데 이분이 스스로는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못 걸으니까 질질 끌고 와가지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자기 팔을 침대가 아니라 제 책상에 못 올려요. 이게 안 되는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나한테 딱 데려오면 내가 얼마나 싫겠어.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딱 환자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119 불러가지고 바로 이제 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환자분이 3일 전에 응급실 가서 모든 검사를 했는데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바로 응급실 보내기가 안 되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전 주사위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볼 게 그래도 한 개 딱 있는데, 만약에 칼슘을 맞고 좋아진다면은 조금 있다가 확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칼슘 20cc를 그 생리식이온수 100에 섞어가지고 쫙 줬어요. 주사 맞고 10분 정도 지나면 좋아지거든요. 예, 주사 시작하고 20분 후에 환자의 눈빛이 밝아지고 부축 전혀 없이 제 방에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걸어서 들어와서 이게 뭐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적칼슘혈증이니까 그렇지. 예, 적칼슘혈증은 저혈당처럼 똑같아요. 에너지가 안 만들어가지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우리도 참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니까 저혈당 좋아지는 것처럼 좋아지거든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40대 후반 남자, 17년 전부터 건선 진단을 받고 이미 온몸에 건선이 있어요. 굉장히 심한 분이에요. 생물학적 제재를 쓰다가 오셨습니다. 다행히 건선 다 좋아졌어요. 현재는 다 좋아진 상태인데, 일단 이분은 저희 병원에 오자마자 왔을 때 자기는 이미 수은 진단, 중독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었대요. 근데 모발 검사상에서 수은은 좀 떨어져 있고 우라늄만 되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어쨌건 해독 치료를 돌려줬고, 그 6주 후에는 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몇 달 지난 다음에는 점점 피부 증상들이 계속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뭐 1년 후에는 아무런 피부 증상도 거의 없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그렇게 좋아졌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이분이 이제 한번 수액을 맞아보자 해서 글루타치온 1200ml랑 힐레이션 주사를 딱 한번 맞춰줬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집에 가는 중에 휘청거리기 시작하고 다음날 오후에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거를 그 와이프께서 발견해서 저한테 이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완전 소주 한 10병 마셔가지고 못 움직이는 사람처럼 막 전혀 못 걷고 전혀 생활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업어가지고 저한테 데려온 거예요. 그나마 너무 감사한 게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으면 저는 이제 소송 걸리고 멱살 잡히고 원인도 못 찾고 입원하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저한테 오셨잖아요. 감사하게. 그 대학병원 선생님도 이거 모를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이 저혈당이면 뭐 먹었으면 바로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으니까 저혈당일 리가 없을 거고. 그럼 중금속이 재분배되면서 생긴 증상이냐? 자, 우리 중금속이 번지면서 되게 톡식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킬레이션 주사라든 글루타치온 타치온 주사를 하든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하나가 있겠고, 또 황해 액티베이션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글루타치온이나 이런 거 설퍼 들어간 거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 순간적으로 딱 데미지 받으면서 되게 힘들어해요. 되게. 근데 이 사람은 경구 글루타치온 줬을 때는 안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자, 중금속의 재분배냐, 저칼슘 혈증이냐. 근데 중금속의 재분배를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죠. 어제 글루타치온하고 킬레이션 맞고 쓰러졌는데 오늘 글루타치온 킬레이션 할 수 없죠. 그래서 칼슘을 줬습니다. 칼슘을 10cc 주고 조금 있다 15분 있다 보고 조금 낮아지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한 30에서 40cc 정도의 칼슘을 줬어요, 이분한테. 그리고 밤 9시에 그 카카오 택시를 불러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자, 어쨌건 환자분들은 점심때쯤 오셔가지고 밤까지 칼슘 계속 놔주고 보고, 어쨌건 환자는 그래도 걸어갈 정도는 돼가지고 집에 갔는데, 지금은 너무 깨끗하게 다 좋아져가지고 너무너무 사이가 좋지만, 그때 만약 대형 사고가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쵸? 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칼슘 EDT의 프로토콜은 선생님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칼슘 EDTA가 1g짜리가 있고 2g짜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선생님들한테 칼슘 EDTA 1g짜리를 처음 만난 사람은 1g짜리를 맞춰라. 처음부터 양만이 놔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끔 퍼지는 사람이 어쩌다 한 명 있는데 2g짜리 주면 더 힘들게 퍼지잖아요. 칼슘 EDTA 주사를 맞은 다음에 저칼슘 혈증이 보통 3일 가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저칼슘 혈증의 증상이 가볍게 오시는 분들은 3일 동안 좀 몸살 기운이 있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요 정도만 말하고 그냥 좋아졌어요, 이러고 끝나요.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킬레이션 맞을 때마다 여러 번 그랬어? 그러면은 경구 칼슘제라도 며칠 지어주면서 이거 그래도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르고 초진 환자한테 2g 때렸다가는 이제 이렇게 팍 퍼지면은 너도 나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1g 맞고 괜찮아야 나중에 용량을 높일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건 이분은 우라늄 중독이 있었는데 머리에 염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염색약이나 샴푸가 염색약이나 파마하면서 오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쭉 해독 치료를 해서 그래도 잘 떨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칼슘 저하는 의심 없이 찾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죠. 자, 어떤 중년 남성이 시도 때도 없는 피로감과 몸살 같은 자통으로 내원을 했는데 중금속 수은이 딱 떴어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에 꽂히잖아요. 수은 중독이니까 힘들었겠죠 하고 수은만 빠지면 좋아지겠죠. 요러면 쉬운 케이스. 근데 이제 이분은 수액 매니아였어요. 내가 수액을 놔주고 싶단 말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맨날 올 때마다 무슨 수액 놔주세요, 수액 놔달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때 이것저것 수액을 섞어가면서 이것저것 놔드려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글루타치온하고 칼슘 EDTA 킬레이션 주사를 놔드렸어요. 과연 이분이 글루타치온 맞으면서 힘들지 않을까, 수은이 좀 빠지는 데 도움이 될까 하면서 놔드렸는데, 이걸 맞고 3일 정도는 컨디션이 평소에도 안 좋은데 훨씬 안 좋고 훨씬 더 아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항상 이렇게 말할 때 저칼슘 혈증을 머리에서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주사는 안 그랬어요. 제가 조합을 바꾼 다른 주사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이 환자한테 뭐 낫다는 얘기 하지 않고 한 번은 다시 킬레이션 주사를 다시 놨더니 또 이걸 맞은 날 나 3일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2번 이러면은 저칼슘 혈증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다음번에 수액 맞을 때는 킬레이션 안 쓰고 다른 수액 맞을 때 칼슘을 한 6cc, 10cc 이렇게 조금 칼슘을 섞어가지고 주사를 한번 딱 해줬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다음에 지난번 그 주사 뭐냐, 그거 놔주세요. 바로 이렇게 얘기가 딱 나와요.
당연히 저 검사를 했겠죠. 했더니 부갑상선 호르몬이 낮게 나왔어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였고요. 지금은 경구 칼슘을 6알본 정도 평상시에 이 정도는 먹고 있어요. 예, 칼슘 제제를 평상시에 먹으니까 킬레이션 주사를 놔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예, 평상시에 이렇게 좀 먹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킬레이션 주사를 맞을 때 칼슘이 떨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칼슘이 낮지 않을까, 클루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희가 혈액검사법이 갑상선 기능검사나 부갑상선 기능검사나 이뮤노어세이예요. 엘리사, 이뮤노어세이 검사란 말이에요. 검사법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TFT든 부갑상선 호르몬이든 어차피 이 검사가 약간 애매한 위치에서 어리버리하게 있으면은 환자의 증상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데, 검사법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걸 모르고 너는 그냥 환자 아니야, 칼처럼 딱 잘라가지고 환자 쫓아내고 그러면 안 된다. 좀 잘 봐서 매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40대 여성 갑상선 암 환자인데 갑상선을 반만 절제했어요. 부갑상선이 적어도 다른 쪽에 남아있으니까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거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죠. 이제 수술한 다음에 직장을 생활을 했는데 퇴근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 동안 누워서 살아야 됐대요. 피곤하고 멍하고 기억력 떨어져 있고 기력 저하 있고 단기 기억력이 저하되었어요. TFT는 정상을 잘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얼굴 볼 쪽이 얼얼하고 전기 흐르는 듯한 찌릿찌릿한 증상들이 있어요 할 때 제가 처음에 눈치를 못 챘어요. 전 처음에 그 눈치를 못 챘고 스냅피 주사를 해줬어요. 스냅피 주사를 쭉 해줬더니 조금은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길래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넘어가서 봤어요. 또 혈액검사에서도 그래도 정상 범주 안에 있잖아요. 부갑상선 호르몬이 낮은 정상 범주 안에 있고 칼슘 인도 정상 범주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부갑상선이 흔들리거나 칼슘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못했단 말이죠. 어쨌건 이렇게 봤던 분인데 뭐 수소기 검사 양성이라서 뭐 장내 세균총 이상은 치료해 드렸고 HRV는 상대적으로 너무 좋았죠. 그 증상에 비해서는 평상시 좋을 땐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 소변 유기상 검사도 뭐 굉장히 특별하게 너무 나쁠 건 없었지만 그 디아라비톨이 올라가서 진균 감염에 대해서 니스타틴 한 16병 정도 치료했으니까 몇 달 치료한 거죠. 그리고 비오풀 주고 그 비오풀은 진균 감염을 방지하니까 주고 노르믹스도 줘서 장내 세균총 교정해주고 비타민 B 부족한 거랑 피콜리네이트 올라가가지고 오메가3도 주면서 제 경과를 좀 봤습니다. 뭐 중금속은 딱히 이상했을 건 없었고 망간이 좀 부족하게 나와서 망간 보충제는 주고요. 아연은 아무 치료 안 하고 기다려도 보통은 떨어집니다. 뭐 위산저하 있으니까 식초 먹으니까 조금 좋아졌다, 힘이 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환자가 올 때마다 가끔씩 얼굴이 저려요. 운동할 때 얼굴하고 입술에 저림이 발생을 해요. 운동을 하니까 전혀 무기력한 건 아닌데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혈당 오듯이 무기력증이 오는 거예요. 운동하는 중간에 갑자기 탁 한 번씩 무기력증이 오는 거예요. 한 번씩 현기증도 오고, 그리고 실내 에어컨 쐬면 몸이 안 좋아서 겉옷을 항상 들고 다녀요. 이 말이 뭐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지는 걸 못 견딘다는 거잖아요. 에너지 사용량이 액체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체온 떨어지는 거 1, 2도 떨어지는 것도 뭐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이러면은 에너지 좀 생성 못하나? 그래서 MCT 오일 좀 드셔보세요. MCT 오일을 먹었더니 조금 좋은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고 뭐 방탄커피도 마시고 있고 그러면 조금 기운 나고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부갑상선 검사를 했는데 19.6 정도 나왔는데 이게 17.3보다 낮아야지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범주기 때문에 간당간당하죠. 제가 이 간당간당한 환자를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 토탈 칼슘은 10.1이야. 혈액 칼슘은 낮지도 않아요. 자, 이게 진짜 이런 환자분들이 진단하기가 어려운데, 자,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얼굴 떨림 같은 뭐 마그네슘 결핍인가? 뭐 이런 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런 애매한 증상이 오기도 하고 괜찮기도 하고 다 같이 오기도 하고 기본법으로 나와 있어서 하필이면 제가 이때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을 막 발견해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이것저것 재밌는 사례들을 보고 있던 때였거든요. 너도 한번 드셔보세요, 저. 자, 그래서
칼슘 수치가 낮진 않지만 테스트로 한번 먹어보세요. 디카테오 네알이 엄청나게 많은 칼슘은 아니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했더니 네알을 먹으면 다음날 컨디션이 괜찮대. 칼슘이 더 높아져가지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은 한번 5알로 먹어볼까요? 6알로 먹어볼까요? 그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 디카테오 400 같은 경우는 10개 넘게 먹어야지 증상이 조절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9알까지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까지 먹으니까 컨디션이 좋아져요? 어쨌건 약을 먹는 중간에 얼굴에 전기 오는 감각은 없어졌습니다. 컨디션도 좋아져서 결국 지금은 4알 정도 먹어요. 4알 먹다가 컨디션이 확확 떨어지는 날, 그날 필요에 따라서 1알에서 3, 4알 정도 더 먹는 거예요. 시간 보면서. 그리고 에너지도 생기고, 이게 소화도 잘 되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다닐 수 있고, 완전히 그 생활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혈액검사 100% 믿을 수 없고, 환자의 증상하고 매칭하면서 어차피 디카테오 며칠 먹는 게 그 사람한테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건 없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먹으면서 찾아보는 것도 일종의 챌린지 테스트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증례는 60대 중반 유방암 환자입니다.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아서 구내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오래 다녔거든요. 오래 다니면서 사이모신 알파 암노바 주사 같은 거 맞고 있던 분이에요. 온갖 잡증상들을 다 교정해주고 있었는데 뭐 구내염이 자꾸 재발한다고 그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비타민 B 한번 먹어보세요. 좋아지는 게 1도 없어요. 셀레늄이나 아연결핍자는 아니었지만 면역 제품, 진강 제품 중에 이뮤논이라는 게 있어요. 셀레늄하고 아연하고 사이모신 갈아서 만든 흉선 갈아서 만든 그런 제품이 있어요. 한번 줘봤어요. 1도 개선이 없어요. 아씨 뭐지? 뭐 이렇게 이 사람은 뭘로 좋아져야 되나? 예, 고민하고 있었는데 보호자가 갑자기 말을 한 거야 저한테. 엄마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더 있어요. 팔에 쥐가 자주 난대요. 이 말을 했어요. 아니 다리에 쥐가 나면 낫지 팔에 뭐 쥐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별 5개. 그러면은 요거 트루소 사인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진실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 해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제가 안 그래도 부갑상선 환자를 보고 있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근데 이 사람 부갑상선 호르몬도 10일로 낮게 나오셨습니다. 일단은 디카테오 하루 4번 먹고 오세요 라고 일주일 있다 불렀어요. 일주일 있다가 달라진 게 뭐냐? 구내염 없어지고 쥐나는 증상 없어지고 편두통 어지럼증 없어지고 약간 숨차고 기운 딸리는 증상 없어지고 손발 냉함 없어지고 저혈압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칼슘만 먹였는데 우리 이런 증상의 사람한테 칼슘 줄 거 생각해 본 사람이 있어요? 잘 없죠? 잘 없잖아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냐고. 저도 신기했어요. 이렇게도 좋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런 증례를 말씀드리고 우리 다 같이 앞으로 이런 환자 있으면 놓치지 말고 잘 치료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혈중 칼슘이 낮아지면은 신경세포가 과흥분 상태가 돼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활동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나 쥐나는 거나 근육의 강직 같은 게 쉽게 생길 수 있어요. 저혈당처럼 에너지를 못 쓰니까 면역세포가 에너지를 못 쓰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칼슘을 보충해 줬더니 면역력도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었던 것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아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빡치는 환자가 있는 거예요. 칼슘 하루에 10개를 먹어야지 증상이 좋아지는데 언제까지 칼슘을 먹어요? 그러면서 좀 칼슘 개수 줄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칼슘을 한 방에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시간마다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칼시트리올을 먹어보고 칼슘 개수를 줄여보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 시도회를 해보자. 칼시트리올을 딱 먹었어요. 자, 2, 3일 만에 고칼슘 혈증 증상이 왔는데 자, 고칼슘 혈증 증상이 오면은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했죠. 집에서 화장실을 가기가 힘들어. 자기 방에서. 무기력증이 오는 게 너무 힘들어 퍼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주일 갔어, 일주일. 그래서 고칼슘 혈증이 딱 오면은 이렇게 사람이 퍼집니다. 저칼슘 혈증은 독감처럼 몸살 나고 아프고 기운 없고 저혈당 생기고 편두통 오고 어지럽고 이런 주지만 고칼슘 혈증은 그냥 무기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칼시오라고 칼시트리올 제제가 있는데 이 약의 설명을 보시면
칼슘 수치 근거로 환자한테 양용량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 여기까지 좋은데 뭐라고 써있냐? 칼슘 수치 안정될 때까지 주 2회 정도 측정해라. 그러니까 예민한 약이란 얘기예요. 누군가한테는 예민할 수 있는 약이고 고칼슘혈증 생기면 중단해라. 그리고 안정이 되더라도 한 달마다 칼슘 같은 거 검사하면서 그 수치를 조절해라. 이런 약입니다. 그래서 카시트리올은 이런 약이다 라고 참고하시고,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증례라기보다는 우리가 겪었던 그 과거의 사건들, 과호흡 증후군으로 환자가 오면은 저기 응급실 구석에 환자 몰아놓고 그 봉지 같은 거 두르고 가만히 냅두면 30분이나 1시간 있다가 병원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막 욕하면서 보호자들이랑 게임판을 치는 그런 추억들을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왔는데 환자가 이런 식으로 해요. 인턴 때 처음 보고 우리 PK 때 처음 봤을 땐 심각한 뇌경색이 왔나? 무슨 대형 사고가 터졌나? 뭐 모르니까 뭘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환자가 몸을 비비꼬고 이제 온단 말이죠.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이제 과호흡을 해가지고 CO2 배출이 증가하면은 혈중 PCO2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pH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뇌혈관이 수축을 한대요. 그러니까 뇌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뇌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액이 알칼리가 되면은 칼슘 채널이 열리면서 그 칼슘이 그 안에 막 들어가면은 그 혈관들이 수축을 해요. 그리고 이런 뇌혈류 감소 외에도 저칼슘혈증들의 증상들이 다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리고, 쥐나고, 꼬이고, 의식 흐려지고, 기운 없고,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칼슘혈증이 생긴다. 치료가 하이퍼벤틸레이션 때문에 생긴 저칼슘혈증이니까 벤틸레이션을 덜하게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좋아지죠. 우리가 많이 봤었죠. 예전에 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었다. 예전에 우리가 군대에서 유격 훈련하면은 애들이 개거 풀면서 막 실려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진짜 잘 모르던 시절에는 NS 하이드레이션 주고, 그때는 하이포나트리엠이야만 생각했어요. 막 땀 많이 흘려가지고 소금이 빠져가지고 열사병을 내가 이렇게 왔나 보다 또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할딱거리면서 하면서 운동하다가 하이퍼 벤틸레이션이 돼서 그래서 넘어간 경우도 있을 수 있었겠구나, 후양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 저칼슘혈증에 대해서 아무튼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들이 만났을 때 이런 환자한테 저칼슘혈증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칼슘만 줘도 좋아질 수 있는데 우리가 섬유근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듀록세틴만 주고 진통제만 주고 놓쳤던 환자분들 중에서는 TCA 사이클이 안 돌아가고 젖산이 많아져가지고 근육통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중에서 우리가 10명을 다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10명 중에 1명이 저칼슘혈증이 있었어가지고 그 1명한테 우리가 칼슘을 줬는데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의 구원을 받을 정도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면 저의 강의는 오늘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몇 분들이 대단하시고 보니까 이게 앞에 페이치 하면서 내가 알려주면 괜찮대. 신분이 또 아프대. 이걸 카카오톡으로 하시고 카카오톡이니까 이거 재밌는 케이스예요. 그 약기를 해요? 예. 그냥 무난하게 약국에서 처방할 수 있는 칼슘제, 칼슘 시트레이트.